여기 한국이 언니의 죽음을 은폐했다며 언젠가는 한국에 복수할 것이라고 소리치는 영국 최고 의사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억지로 한국에 끌려갔다가 언니가 겪은 그 비극들을 겪을 뻔했다고 하면서 한국이 갈 때까지 갔다고 소리쳤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한국에 가서 동료인 한국인 의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는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이나 영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테일러입니다. 영국 군 의무감실 소속 군의관이에요. 제 소개를 들으면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곤 합니다. 6년 전 한국에서 순직한 사라 테일러 소령의 동생이니까요. 한국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고로 언니를 잃은 후 저는 한국이라면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6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가게 될 줄을? 그것도 북한 군인들의 이야기를 쫓아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말을 하면 다들 엄청 놀리시죠. 이쯤 되면 제가 어떤 일을 겪은 건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건의 시작은 그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내리는 런던의 비를 바라보며 창가에 앉아 있었죠. 군 의무감실의 서류들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만 저는 한 장도 손대지 못한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파견 명령서 때문이었어요. 테일러 소령, 한국행 파견 명령입니다. 그때 제 상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저는 6년 전 그 비극을 떠올렸습니다.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날 제 언니 사라를 잃었으니까요. 아니, 그들이 제 언니를 앗아갔다고 해야 할까요? 에밀리, 이것 좀 봐. 응급봉합은 이렇게 하는 거야. 10살 때부터 언니는 제 선생님이었어요. 아버지의 의학 서적들을 훔쳐다가 저에게 가르쳐주곤 했죠. 언니의 작은 손이 인형에 찢어진 부분을 꿰매는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전장에서 함께 생명을 구하는 꿈을. 에밀리, 넌 내 최고의 파트너가 될 거야. 우리 함께 세상을 구하자. 저는 언니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15의 응급처치법을, 18배 기초 수술 기법을 배웠죠. 언니가 의대에 들어갔을 때 저는 고등학교 교과서보다 의학 서적을 더 많이 읽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성장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들을 꺼냈어요. 크리스마스 때 함께 찍은 사진, 언니의 군의관 임관식 사진, 제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축하해주던 날의 사진. 모든 순간에 언니는 제 옆에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 차가운 사진들만이 제게 남았네요.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야, 에밀리. 다음에는 내가 꼭 와봤으면 좋겠어. 그때 언니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운 나라라고. 제 눈에는 그저 잔인한 나라일 뿐이었어요. 황해바다에서 언니를 구조하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걸렸는지, 왜 잘못된 위치 정보를 전달했는지, 그들의 무능함이 제 언니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어떻게 그곳을 아름답다고 할 수 있나요? 2018년 8월 15일, 그날의 일기예보는 맑음이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당시 저는 런던 킹스 칼리지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테일러 선생님, 응급실 당직 교대하셔야죠. 그때 동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는 MOD였습니다. 영국 국방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국방부에서 직접 거는 전화는 대부분 나쁜 소식이니까요. 에밀리 테일러 씨께 전달드립니다. 사라 테일러 소령이 황해 인근 연합훈련 중 실종되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응급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도, 환자들의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저 내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과 영국 해군이 합동 수색 작업을. 더 이상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공항으로 달려갔죠. 다행히 군 관계자가 준비해둔 긴급 항공편이 있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악몽 같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수색 지역을 넓히고 있습니다만 위치 신호가 잘못 파악된 것 같습니다. 통신 장비의 오작동이.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들은 건 변명뿐이었어요. 제대로 된 설명 하나 없이 그들은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했죠. 48시간이 지나고 72시간이 지나고 결국 일주일 후 그들은 수색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테일러 씨. 이제는 미안하다고요? 그걸로 끝인가요? 제 언니는 그들의 무능함 때문에, 잘못된 위치 정보 때문에, 늦은 구조 때문에 차가운 바다에서 홀로 돌아가셨는데 그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겠다고요? 지금도 그날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처음부터 구조 신호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왜 수색 범위 설정이 그토록 잘못되었는지,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죠.
언니가 마지막으로 보낸 구조 신호는 정확했어요. 제가 확인했다고요. 그런데 왜 엉뚱한 곳을 수색한 거죠? 장비 오작동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항의할 때마다 그들은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에요. 책임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진실은 바다에 잠겨버렸죠.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에밀리, 이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주한 영국 대사관 직원이 저를 말리던 날,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언니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채 저는 런던으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그 후로 6년이 지났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8월이 되면 악몽을 꾸고 바다를 보면 숨이 막혀요. 그리고 한국,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라 소령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언니의 장례식에서 한국 군 관계자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잊지 않는다고요? 그들은 정말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수많은 사고 기록 중 하나로 파일에 묻어두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곳에 가서 진실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6년 전 그날의 모든 기록을, 모든 진실을, 모든 거짓말을 제 손으로 직접 파헤쳐야만 해요. 그래서 한국을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언니, 이번에는 내가 끝까지 갈게.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고 말 거야.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6년 만이었죠. 공항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몰라보게 세련된 건축물들과 효율적인 입국 수속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그것들이 빈 껍데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날의 기억만큼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려왔어요. 테일러 소령님,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군 의무사령부 소속 김준호 대위입니다. 그때 젊은 장교가 또박또박 영어로 인사를 건넸죠. 그의 친절한 미소가 오히려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6년 전에도 이런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었나요? 그리고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최근 들어 북한군 귀순이 급증하고 있어 의료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테일러 소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김 대위가 제게 현 상황을 설명했어요. 귀순, 그런 단어는 제 관심 밖이었죠.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황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아, 네, 죄송해요. 계속 말씀해주세요. 김 대위의 말로는 최근 몇 달간 북한에서 넘어온 군인들의 수가 급증했다고 해요.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됐다가 탈출한 이들이라고 하네요. 그들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의료 기록이 전무한 상태라 진료가 쉽지 않습니다. 영국군의 선진 의료 시스템이 필요해요. 순간 김 대위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 저였을까요? 영국에는 수많은 군의관들이 있는데 하필 이곳에서 언니를 잃은 저를 다시 부른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 앞으로 소령님께서 근무하실 국군수도병원입니다. 병원 정문에 도착하자 가슴이 다시 조여왔어요. 현대식 건물 외관과 분주히 오가는 의료진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군병원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6년 전 이곳에서 언니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는 걸. 테일러 소령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사령부 건물로 향하는 동안 곳곳에서 저를 향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다들 알고 있겠죠? 6년 전 황해에서 실종된 영국 군의관의 동생이라는 걸. 북한군 의무병 출신들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매우 중요해요. 잠깐, 북한군 의무병이라고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한 의료 지원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는 것 같았죠. 혹시 제가 이곳에 오게 된 진짜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김 대위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차차 알게 되실 겁니다. 그의 답변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은 따져 물을 때가 아니었어요. 일단은 주어진 임무에 집중해야 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 파견은 단순한 의료 지원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 사무실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6년 전처럼 맑았어요. 그때처럼 평화로워 보이는 이 하늘 아래서 과연 어떤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의무 기록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북한군 출신 환자들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죠. 영양실조는 기본이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된 상처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그들이 겪었을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그때 문이 열리고 마른 체격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다른 환자들과 달리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뭔가 의료진을 보는 듯한 전문가적인 시선이었어요. 강우진입니다. 북한군 의무병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한국어를 김 대위가 통역해 주었어요. 하지만 제가 놀란 건 그의 다음 말 때문이었죠. 테일러 소령님, 혹시 사라 소령님의 동생이신가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언니를 알고 있죠? 손에 들고 있던 차트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날 바다에서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귀가 이명을 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북한군이 언니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강우진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때 북한 잠수정에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밀 훈련 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라 소령님의 배가 어떻게 되었는지. 순간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김대위도 간호사도 모두가 숨을 멈췄죠. 계속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강우진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황해에서는 북한군의 비밀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언니의 배를 발견했고 도움을 줄 수도 있었대요. 하지만 우리는 돕지 못했습니다. 아니, 돕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규율이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서 후회와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그는 의무병이었지만 생명을 구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죄책감이 그를 이곳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해요. 사라 소령님은 끝까지 다른 이들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순간 강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계속해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어떻게 언니가 마지막까지 의연했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는지.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파병된 후 저는 탈출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사라 소령님의 동생을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진료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어요. 저는 책상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죠. 6년 동안 한국을 원망했던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강우진의 사과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죠. 원망해야 할 대상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도. 강우진 씨,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질문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진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 문을 잠그고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김대위는 통역을 하면서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아마도 그도 이런 진실은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특별 훈련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강우진의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어요. 북한군은 그날 황해에서 특수부대 잠수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들은 처음부터 언니의 배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상관들은 영국 군함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의료선에 관심이 많았어요. 의료선이요? 왜죠? 강우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들은 서방 국가들의 의료 기술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신 군용 의료 장비에 대해서.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설마 그날의 사고가. 네, 맞습니다. 그날의 충돌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6년 동안 저는 한국군의 무능함을 탓했는데 실제로는 북한군이 계획적으로 처음엔 단순히 장비만 탈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라 소령님이 너무 완강하게 저항하셨어요. 그분은 환자들의 의료 기록이 담긴 서버를 끝까지 지키려 하셨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랬구나. 언니다웠어요.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상관이 너무 과격했어요. 급하게 배를 들이받는 바람에 그만. 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의무병이었지만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대요. 사라 소령님은 마지막까지 의연하셨습니다. 심지어 저희에게 당신들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언니는 죽음의 순간에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나 봐요. 오히려 이해하려 했다니. 그 후로 저는 괴로웠습니다. 우크라이나로 파병되고 나서 더욱 그랬죠. 거기서 저는 보았어요. 우리처럼 의료품도 없이 전선으로 내몰리는 군인들을, 죽어가는 동료들을. 강우진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선의 북한군들은 최소한의 의료 지원도 없이 싸움터로 내몰렸대요. 부상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출하기로. 그리고 사라 소령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로.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었어요. 왜 언니의 구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지, 왜 수색이 엉뚱한 곳에서 이루어졌는지. 북한군이 모든 통신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테일러 소령님, 더 있습니다. 강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죠.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수많은 북한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죠.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순간 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너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야.
이제 저는 언니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언니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언니가 했던 것처럼 그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되물었죠. 강우진 씨,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오래 기다려온 말을 드디어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시설부터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우진과의 충격적인 대화가 끝나고 저는 김대위에게 제 뜻을 전달했습니다. 의료품 없이 전쟁터로 내몰린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제 뜻을요.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잠시 병원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죠. 지금 계신 이 건물이 저희 메인 의료센터입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북한의 열악한 의료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마주한 것 같았거든요. 이건 저희가 자체 개발한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입니다. 모든 환자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죠. 저는 대형 스크린에 떠있는 생체 데이터들을 보며 자동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믿기지 않네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강우진 씨가 말한 그 의료진들. 만약 이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면 김대위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사실 국군수도병원은 이미 몇몇 탈북 의료진들의 재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이곳에서는 이미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니. 이쪽은 저희 스마트 수술센터예요. 그때 수술실 유리창 너머로 최신형 로봇 수술 시스템이 보였어요. 영국에서는 아직 시범 도입 단계인 장비였는데 이미 실전 운용 중이라니. 죄송해요. 제가 많이 오만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의료 수준을 너무 낮게 봤네요. 괜찮습니다. 대신 이제는 함께 힘을 모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대위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었죠.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시스템과 기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무실로 돌아와 강우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어요. 우선 우크라이나에 있는 5명의 의료진, 그들과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국제의료지원단을 통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과 전문의 박민호 선생은 지금 가장 위급한 상황이에요. 저는 메모를 시작했어요. 한 명, 그들을 구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죠. 김대위님, 혹시 국제의료지원단과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UN 산하 의료지원단과 협력 채널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의료품 지원 명목으로. 그렇게 김대위님과 저는 대화를 이어갔고 계획이 구체화되어 갔어요.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죠. 다음날 이른 아침, 강우진이 제게 찾아와 어떤 쪽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박민호 선생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때 강우진이 건넨 종이에는 떨리는 글씨로 쓰여진 내용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온 편지였죠. 오늘도 3명을 잃었다. 모두 20대 초반이었다. 지혈대 하나만 있었어도, 기본적인 항생제만 있었어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선 붕대도 부족해서 군복을 찢어 응급처치를 한다. 이게 정말 21세기의 의료인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대부분의 북한군 의무병들은 기초적인 의료품도 없이 전선에 배치됩니다. 심지어 마취제 없이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도 그런 상황을 직접 겪었겠죠. 실제 상황은 더 끔찍합니다. 부상자가 발생하면 후송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저 현장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죠. 김대위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는 우크라이나 전선의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이 지역에만 약 50명의 북한 의료진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부분 강제 파견이에요. 강제로요? 네. 대부분 정치적 성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선발됐죠. 전선에서 충성을 증명하라는 명목으로. 책상 위에 놓인 자료들을 하나씩 넘겨보았어요. 사진 속에는 완전히 지쳐 보이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너무나 젊은 얼굴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의대를 나온 전문의들인가요? 네. 평양의대 수석 졸업생도 있고 함흥의대에서 소아과를 전공한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저 총알바지로 취급될 뿐입니다. 순간 머리가 울렸어요. 언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USB 속 자료가 떠올랐죠.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강우진이 지도를 가리켰어요. 이 지역에서만 지난달에 15명의 의료진이 사망했습니다. 전투가 아닌 기본적인 보호장비도 없이 전염병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말을 잇지 못하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마도 동료들이었겠죠. 더 이상은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그들도 의사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공부한 의사라고요. 저도 모르게 책상을 꽉 쥐었어요. 이런 비극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첨단 장비들, 충분한 의료품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겐 그저 꿈일 뿐이에요. 김대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예요. 함께 계획을 더 구체화해봐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을까?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지만 우리의 논의는 계속되었어요.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는지. 그들을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병원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강우진이 전해준 우크라이나의 북한 의료진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김대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국제협력과의 이영주 과장이 제시한 방법들 중에는 희망적인 것들이 있었거든요. WHO와 UN 산하 의료지원 프로그램들, 국제의료지원단과의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하나 검토해 가다 보니 조금씩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북한 의료진들에게 안전하게 구호물품과 의료물품을 나눠줄 수 있는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북한 의료진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방법.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그 희망을 찾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니, 우리가 찾은 이 작은 가능성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겠지? 제가 천천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내볼게. 이게 정말 가능했던 일이라니. 시간이 흐르며 제 다짐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군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기 시작했거든요. 김대위가 건넨 현장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한국 군의관들의 활동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적십자 표시만 보고 도움을 요청했대요. 북한군 부상자들이. 그때 강우진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전투 중 부상당한 북한군 병사들이 한국의료지원단의 야전 병원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자신들의 의무병에게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대요. 우리 의료진들이 그들을 거절할 리 없었죠. 현장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았어요. 한국 군의관들이 북한군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모습, 국적을 초월한 의술의 현장이었죠. 이 사진 보세요. 이분이 이성준 중령님이에요. 복부 관통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의 긴급 수술을 집도하고 계시네요. 최신 의료장비와 숙련된 의술로 무장한 한국 의료진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경계했대요. 적군한테 치료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고서에 따르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한국 의료진들에게 가면 살 수 있다는, 그들은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는다는. 여기 보세요. 북한군 의무병들도 우리 의료진들에게 배우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인 응급처치법부터 최신 의료기술까지. 그 사진 속에는 한국 군의관들이 북한 의무병들에게 의료 교육을 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두려움 대신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매일 밤 몰래 찾아온대요. 의료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도 저런 시절이 있었겠죠. 덕분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부상자 생존율도 높아졌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놀라운 통계가 있었어요. 한국 의료진의 도움을 받은 북한군 중 상당수가 이후 귀순을 선택했다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희망이에요. 순간 저는 김대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거창한 작전이나 계획이 아닌 그저 의술을 통한 진심 어린 도움.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한 거죠. 언니, 우리가 찾은 답이에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그들이 보여준 인류애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마치 언니도 이 소식을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영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꼭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김대위를 따라 도착한 곳은 국군수도병원 신관 3층이었어요. 사라 테일러 국제의료지원센터? 현관에 걸린 명패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지난 6개월 동안의 성과입니다. 그렇게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명의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낯익은 얼굴들도 보였죠. 우크라이나에서 만났던 북한 출신 의료진들이었어요. 이곳에서 현재 15명의 북한 출신 의료진들이 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10명이 더 합류할 예정이에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한국을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네요. 테일러 소령님, 그때 강우진이 다가왔어요. 그는 이제 이곳의 교육 담당 부장이 되어 있었죠. 덕분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 모든 건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 덕분이에요. 제가 오히려 배웠죠. 진정한 의술이 무엇인지, 인류애가 무엇인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눈부셨어요. 6개월 전 이곳에 다시 오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는 몰랐죠.
제가 이렇게 많이 변화할 거라는 것을. 그렇게 제가 영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반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버릴 거라곤 상상치 못했는데 말이죠. 이제 곧 떠나시는군요. 김대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제가 영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거든요. 제 손에는 새로운 계획서가 들려 있었어요. 영국 국방부와 한국의 의료진들이 협력하는 국제의료지원 프로그램. 이제는 제가 그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언니, 이제야 알 것 같아. 왜 언니가 이곳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이들을 돕고 싶어 했는지. 그때 마지막으로 병원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의술을 배웠습니다. 국적과 이념을 넘어서는 생명의 가치를,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만들어내는 기적도 배웠다는 걸 느꼈습니다. 테일러 소령님, 비행기 시간이 됐습니다. 김대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떠날 시간이네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영국행 비행기를 타면서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았어요. 생각보다 한국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선물해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경험을 하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무시했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의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인류애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또 진정한 의술이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것.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헌신과 사랑은 국경도, 이념도 뛰어넘는 것이었죠. 특히 국군수도병원의 의료 정보와 시스템과 응급의료체계는 영국으로 돌아가서도 적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협력을 통한 의료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방식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군 의료진들이 보여준 전문성과 헌신은 제 편견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 지원은 많은 생명을 구했고, 이는 의료인으로서 크게 배울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힘을 배웠어요. 제가 그토록 원망했던 이곳에서 오히려 희망을 발견하다니. 편견과 증오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도 언니처럼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된 것 같아. 마지막으로 병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겠죠. 의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다음에 올 때는 언니를 보러 올게. 이제 저는 이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과 한국의 의료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의료 시스템과 기술들은 분명 영국 의료 체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새롭게 생긴 의사로서의 꿈도 꾸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귀중한 시간을 내어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동저장소입니다. 저희가 정말 괜찮은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KS 오토플랜이라는 회사입니다. 사회 취약계층분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건 물론 이번에 구독자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게 타임 특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소렌토, 스포티지가 월 25만 원이라면 믿겨지십니까?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에서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부터 기존 차량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KS 오토플랜은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 진행 중이니 놓치지 말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한국인들은 다른 이들을 무시하기만 하고 예의가 없어. 절대 태국으로 오게 해서는 안 돼. 사회학이야. 여기 한국인들은 동남아인들을 무시하며 무례하다고 분노하는 한 태국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한 영상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고 마는데요. 심지어는 곧바로 짐을 싸 한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 여성이 본 영상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방콕에서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솜차이 블룽이라고 합니다. 제 블로그는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 인기 블로그랍니다. 매일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고 수천 개의 좋아요가 쌓이죠. 하지만 요즘 제 블로그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걸 고백해야 할 것 같네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꽤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감정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생각해보면 아마도 대학생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방콕 시내의 한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였죠.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저를 마치 하인처럼 대하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야, 이리 와. 이런 식의 시끄럽게 소리치는 목소리와 과할 정도로 지적하는 모습들이 말이에요. 그들의 목소리에 담긴 거만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한 한국 꼬마 관광객이 너무 귀여워서 웃으며 손을 흔들었는데 그 부모가 저를 째려보며 가지 않겠어요? 마치 저를 더럽다는 듯이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혹여나 제가 쓰다듬기라도 할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 그렇게 벌레 보듯이 쳐다보는 눈빛은 아직도 제 가슴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한국이 저희 태국 사람들을 입국 거부한 적이 있잖아요.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입국을 거부당했고 심지어는 구금되었다가 태국으로 돌려보내진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나라에서 불법 체류자가 많이 들어온다나 뭐라나. 심지어는 고위직과 유명 인사들도 불허를 받았다던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이런 모습들로 봤을 때 그들이 저희를 무시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지들이 얼마나 잘났길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나요? 그 이후로 한국에 대한 정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블로그에 여행 정보를 올리면서도 한국 관련 콘텐츠만 올리면 자연스럽게 비판적인 톤이 묻어나왔죠. 한국의 카페는 비싸기만 하고 맛은 별로예요. 한국 관광지는 인위적이고 상업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과거의 불쾌한 기억들이 되살아나서 그래 더 날카로운 비판을 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가장 친한 친구 피차이는 저와는 정반대예요. 그 친구의 방에 들어가면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죠. 형형색색의 포스터들이 마치 작은 미술관 같아요. 컴퓨터에선 항상 한국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고 책상 위엔 한국어 교재가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포스트잇마다 한국어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죠. 심지어 요즘은 K-팝 댄스 학원까지 다니기 시작했다네요. 땀에 젖은 연습복을 입고 돌아와서도 행복해 보이는 피차이를 볼 때마다 저는 이상한 감정이 듭니다. 솜차이,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본 적은 있어? 피차이가 종종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곤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침묵하거나 대충 둘러대곤 했죠. 솔직히 말하면 없죠.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으니까요. 우리를 그렇게나 홀대하는 그들에게 제가 왜 그런 관대함을 베풀어야 하나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밤늦게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제가 쓴 한국 관련 게시물에 달리는 댓글들을 읽곤 하는데요. 태국인이 왜 이렇게 한국을 싫어하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편견이 있는 줄 몰랐네요.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이러한 몇몇 한국인들의 댓글이 달렸거든요. 한국 독자들의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제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피차이와 크게 다퉜어요. 코코넛 밀크티를 마시며 평화롭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쓴 최근 블로그 포스트 때문에 분위기가 차가워졌거든요. 한국의 문화 제국주의, 동남아시아를 무시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피차이는 제 글을 읽고 눈물을 보였어요. 그의 눈물이 밀크티 잔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덩달아 아파왔습니다. 넌 정말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 난 한국 드라마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고 K-팝을 통해 꿈을 키웠어. 그게 어떻게 문화 제국주의가 될 수 있니? 피차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래서인지 오늘 아침 저는 평소처럼 노트북을 펼치고 블로그에 새 글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키보드 위에 올려둔 손가락이 떨리더라고요. 모니터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제껏 제가 써온 글들이 과연 진실을 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제 편견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였던 걸까요? 머리가 복잡해 글을 도저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태는 며칠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러다 제 인생을 뒤집을 만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날은 평소와 같이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방콕의 풍경이 익숙하게 펼쳐져 있었죠. 평소와 같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SNS를 둘러보던 그 순간 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타임라인이 온통 시끄러워져 있더군요. 몇 주 전부터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외국인 유튜버가 또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더군요. 순간 그가 태국에서 저지른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는 충격적인 콘텐츠로 유명했죠. 태국에서도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니며 조롱하는 콘텐츠를 올려 사람들의 붕괴를 샀죠. 그의 영상은 매번 큰 논란을 일으켰지만 관광객이라는 이유로 경찰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어요. 그저 SNS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저질 행각이라며 모두가 한숨만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오늘 올라온 영상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네온사인들이 켜진 초저녁, 붉은빛과 파란빛이 뒤섞인 거리에서 그 유튜버가 또 평소처럼 장난을 치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의 소녀상을 조롱하듯이 놀리고 있었어요. 소녀상을 껴안고 그 앞에서 춤을 추는 영상은 제 눈살까지 찌푸려지게 만들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화면 한쪽에서 한 남성이 나타났어요. 그는 말없이 다가와 유튜버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카메라도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서더군요. 유튜버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끼며 다시 한번 재생 버튼을 눌렀죠.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태국에서는 그토록 활개를 치던 사람이 저렇게 단 한 방에 제압당하다니. 솔직히 말하면 제 안에서 복잡한 감정이 충돌했어요. 한편으론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뭔가 불편했달까요? 마치 제 안에 있던 편견이라는 벽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평소 즐겨 듣는 태국 팝송 벨소리가 울리자마자 발신자가 피차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옥타브는 높아 보였어요. 솜차이, 영상 봤어? 대단하지 않아? 역시 한국인들은 달라. 한국인들은 정의감이 있어. 피차이의 목소리에는 마치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흥분이 가득했어요. 피차이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제 마음속은 왠지 흐릿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진짜일까? 제가 중얼거렸죠. 설마 이것도 그냥 조회수를 위해 연출된 거 아닐까? 피차이가 긴 한숨을 쉬더군요. 수화기 너머로도 그의 실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넌 왜 항상 한국과 관련된 건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해? 그 말에 제가 움찔했어요. 문득 며칠 전 제가 했던 고민이 떠올랐거든요. 제 안의 편견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그새 또 고개를 들고 있는 제 선입견을 마주하니 부끄러워졌어요. 그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마치 방콕의 소나기처럼 빠르게요. 태국의 SNS는 물론이고 한국의 뉴스에서도 다뤄졌다고 하더군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한국인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가슴 아픈 역사를 희롱하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들의 댓글에는 분노보다는 당연함이, 흥분보다는 차분함이 묻어 있었어요. 게다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댓글도 대단했어요. 속이 다 시원하다. 징병제가 있는 나라는 다르구나. 등등의 한국인의 행동을 칭찬하고 응원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 중에는 태국인도 있었어요. 창가에 기대앉아 이제는 식어버린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왜 저는 자꾸 의심하려고 했을까요? 영상이 진짜든 가짜든 그게 정말 중요한 걸까요? 오히려 중요한 건 제가 왜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 하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게 아닐까요? 발코니에 나가 방콕의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더군요. 그저 한국인이 누군가를 때린 영상이 아니라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한 한 사람의 용기가 담긴 순간으로요. 그의 행동이 폭력적이었을지는 몰라도 그 이면에 담긴 정의로움은 부정할 수 없었죠. 제 블로그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하다가 오늘은 그냥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밤늦게 도시의 소음이 조금 잦아들 무렵 저는 피차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 말이 맞았을지도 몰라. 내일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 곧바로 답장이 왔죠. 당연하지. 난 늘 널 기다리고 있잖아. 우리 카페에서 만날까? 그의 메시지에는 늘 그렇듯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야경이 평소보다 더 반짝이는 것 같네요. 수많은 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어요. 어쩌면 내일 제 시선도 조금은 더 밝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슬슬 자야겠어요. 하지만 오늘 밤 제 꿈속에는 분명 서울의 거리가 등장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피차이를 만났습니다. 피차이가 저에게 꼭 보여줄 것이 있다며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도착한 피차이는 젖은 신발을 벗어 한쪽에 놓고 곧장 노트북을 꺼내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보여주었어요. 청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화면에는 이번 달 말 서울행 특가 항공권이 반짝이고 있더군요. 아침 일찍 출발하는 비행기였는데 평소 가격에 반값도 안 되는 특가였죠. 피차이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고 그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마저도 기쁨에 들떠 보였습니다. 게다가 15인치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엑셀 시트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파스텔 톤으로 색깔 구분이 된 날짜별, 시간대별 일정표는 마치 전문 여행사의 플래너 같았습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맛집 리스트, 하늘색으로 채워진 쇼핑 장소들, 연두색으로 구분된 관광지까지, 심지어 노란색으로 강조된 지하철 노선도까지 있었어요. 구글 지도와 연동된 동선 계획, 예상 소요 시간, 각 장소의 운영 시간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저에게 함께 여행을 가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작은 책상 위에 마주 앉아 여행 계획을 보는 동안 묘한 감정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피차이의 눈동자에는 순수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친구의 모습에 감동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어요. 그 영상 속 정의로운 한국인의 모습이 진짜일까? 아니면 그저 잘 만들어진 연출일까? 이런 생각들이 습한 공기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에 빛이 점점 저물어가는 동안 피차이는 호텔 위치부터 시작해서 방문할 장소들,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포토존까지 세세하게 설명했어요. 삼성동의 깔끔한 비즈니스 호텔, 북촌의 한옥 카페들, 홍대의 젊은 거리, 강남의 번화가까지 모두 말이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계획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지, 그들의 허상을 어떻게 깨부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이었죠. 아직은 한국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어스름한 저녁이 되어서야 피차이가 돌아갔습니다. 그녀를 배웅하고 책상으로 돌아와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제 가슴 한켠에서 이상한 감정이 수련처럼 피어올랐어요. 설렘일까요? 불안일까요? 아니면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밤하늘에는 구름이 걷혔지만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쩐지 서울의 밤하늘은 어떨지, 그곳에선 별이 보일지 궁금해지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피차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높은 천장, 반짝이는 유리창,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방콕 수완나푼 공항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동안 제 마음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지만 피차이의 들뜬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했어요. 높은 아파트들, 깔끔한 도로, 그리고 곳곳에 심어진 나무들. 피차이는 이미 지도 앱을 켜고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 목적지는 명동이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이미 활기찼어요. 피차이는 마치 이곳이 자기 동네인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앞장섰죠. 이쪽으로 가면 유명한 화장품 가게가 있어. 저기 분식집이 맛있대. 하지만 저는 그저 마지못해 따라갔을 뿐이었어요. 화려한 간판들과 북적이는 인파 사이에서 제 눈은 자꾸 불편한 순간들만 포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충격적인 일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어요. 복잡한 골목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였죠. 피차이가 들고 있던 지도는 갑자기 먹통이 됐고 우리는 낯선 거리 한복판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어요. 어디 가려고 하시나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넨 말에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천천히 그리고 친절하게 길을 설명해 주셨어요. 심지어 가야 할 방향까지 직접 손으로 가리키며 알려주시더군요. 이후 점심시간에는 작은 분식집에서 또 일이 일어났죠. 처음에는 메뉴판을 보며 망설이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매워요. 이건 처음 오신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요. 음식이 나왔을 때는 젓가락 사용법까지 보여주시며 마치 손주를 대하듯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오후에 탄 지하철에서는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있던 외국인 관광객 가족을 향해 교복 입은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하는 모습이었죠. 단순히 자리를 비워주는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캐리어를 들어주고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영어로 설명해주는 모습까지. 그들의 자연스러운 친절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본 작은 감동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출근 시간이었는데도 한 노인분이 계단 앞에서 망설이시는 걸 본 젊은이들이 즉시 달려가 도와드리는 모습이었죠.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말입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더 놀라웠던 건 그분들의 표정이었어요. 귀찮아하거나 어색해하는 기색 없이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도와드리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은 저녁 무렵 들른 카페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취기가 오른 듯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큰 소리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불쾌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순간이었죠. 제 손에 든 카메라가 움직였어요. 드디어 제가 찾던 장면이 나타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일어났어요. 카페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나서서 그 취객을 제지하기 시작했죠.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하는 단호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죠. 결국 그 취객은 사과를 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카페에서 마주친 정의로운 시민들의 모습 이후 거리를 걸으니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휠체어를 탄 분이 지나갈 때까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기다려주는 모습, 관광객이 사진을 찍으려 하면 자연스럽게 비켜주거나 대신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먼저 나서는 친절까지.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늦은 저녁, 피곤해 지친 발걸음으로 식당을 찾았을 때였어요.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전 주인 아주머니께서 따뜻한 차를 무료로 내어주시며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이거 드시고 좀 쉬다가 드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따뜻한 배려에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어요. 음식을 먹는 내내 우리를 살뜰히 챙겨주시던 모습, 떠나기 전 내일은 비가 온대요. 우산 챙기세요. 라며 걱정해 주시던 말씀. 그저 장사하는 곳이 아닌 정말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가짓수의 반찬과 음식들이 나왔거든요. 김치찌개라는 음식은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지만 먹어보니 이제껏 제가 먹어본 어느 스프보다 말이 있었고 불고기는 달달하니 제 입맛에 딱 맞았어요. 먹는 음식들마다 저를 황홀하게 만들더군요.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며 피차이는 웃음이 터지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식사가 마무리되어갈 무렵 저는 피차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은 내가 생각한 모습과는 정말 달라. 모두가 우리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자 피차이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드디어 마음이 열린 것 같네. 그게 한국의 매력이야. 너도 곧 나처럼 빠지게 될걸? 그런 피차이의 능청스러움에 저는 웃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며 밖을 쳐다보았죠.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만 보이더군요. 오히려 더 있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고 돌아가는 골목길에서 마주친 작은 가게들의 정직함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거스름돈을 실수로 더 주셨던 할아버지가 한참을 뛰어나와 우리를 찾으셨던 일. 물건 값을 깎아주시며 관광객한테 바가지 씌우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시던 아주머니. 이런 순수한 마음들이 모여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도심 한복판의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이었어요. 현대적인 빌딩 숲 사이로 고즈넉한 고궁이 자리 잡고 최신식 카페 옆에 수십 년 된 국수집이 있는 풍경. 이런 조화로운 모습이 서울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특히 젊은이들이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니는 모습을 보며 전통과 현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들의 유연함이 부러워졌어요. 밤이 깊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서 마지막 감동을 받았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카드 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직원분이 끝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군요. 심지어 다음에 올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 자세히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며 이런 게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구나 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제 카메라에는 불편한 장면을 찾아 헤매던 처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사진들이 가득해요. 타인을 배려하는 시민들의 모습, 친절을 베푸는 상인들의 미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의 풍경. 이것이 진짜 서울의 모습이었나 봅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질 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빛처럼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도 작은 빛이 반짝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희미한 빛이었지만 분명 그곳에 있었어요. 편견이라는 어둠을 조금씩 밀어내는 작은 희망의 빛이었죠.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한 도시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한 건물이나 발달된 시설이 아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서울은 제게 그 소중한 깨달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반짝여 보였어요. 일주일간의 서울 여행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 갤러리에 담긴 수백 장의 사진들이 이 여행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죠.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평소처럼 블로그에 글을 쓰려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화면에 비치는 제 얼굴에는 망설임과 결심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타이틀바에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이야기. 타이핑을 하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종류의 글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써야 할 때라는 걸 알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방콕의 여행 블로거 솜차이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편견이 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입력할 때마다
지난 일주일간의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왔어요. 낯선 곳에서 만난 따뜻한 시선들, 기대하지 않았던 친절, 그리고 제 마음속 편견이 무너져 내리던 순간들.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처음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만 해도 제 마음은 차갑기만 했어요. 블로그에 쓸 비판적인 글거리를 찾아다닐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서울은 제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지하철에서 만났던 친절한 시민들, 골목골목에서 마주쳤던 따뜻한 미소들, 그리고 그 카페에서 목격했던 정의로운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어요. 길을 잃고 헤매던 그 순간, 자발적으로 다가와 도움을 준 시민들, 식당에서 만난 따뜻한 정, 밤늦게까지 친절을 잃지 않았던 편의점 직원까지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제 편견의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피차이가 제 어깨 너머로 글을 읽고 있었네요.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솜차이, 드디어.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셨을 거예요. 그동안 제가 써온 편향된 글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진실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전하고 싶습니다. 글을 쓰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한 번의 안 좋은 경험으로 모든 것을 단정지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서울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진정한 친절이 무엇인지, 배려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더 넓은 시각으로,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글을 쓰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고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써왔던 어떤 글보다도 진실된 마음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게시 버튼을 누르자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옆자리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차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엔 제주도도 가보자. 거기도 정말 멋진 곳이래. 그의 말에 저도 진심으로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어보자. 비행기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벌써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더군요. 솔직한 고백 감동적이에요. 저도 비슷한 편견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용기 있는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활주로를 달리다가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마치 제 마음이 편견이라는 무게를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피차이가 제 노트북을 살며시 닫아주었어요. 이제 귀국편 비행기 탈 시간이야. 수많은 여행객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문득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에 앉아 이륙을 기다리는 동안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따뜻했던 사람들의 미소, 그리고 제 마음속에 새겨진 소중한 깨달음. 이 모든 것들이 제 삶의 새로운 나침반이 될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며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여행이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라는 걸. 피차이가 제주도 여행 가이드북을 펼치며 이것저것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처럼 모든 것이 신선하고 기대되었거든요. 방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편견의 벽을 쌓지 않겠다고.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이 변화의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주고 싶다고. 창밖의 구름들이 마치 제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바라본 하늘은 서울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단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뿐. 이제 저는 그 차이를 잘 알 것 같아요. 이번 한국 여행은 그 어느 때보다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어요. 아마 평생 이번 여행은 잊지 못할 여행으로 남아있을 것 같네요. 피차이와 저는 이미 제주도 여행을 기획하고 있어요. 그곳에서는 또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주어서 고마워요. 한국.